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는 2003년 이건희 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로 그는 인재를 중요시했고 사람 보는 안목도 뛰어나죠. 이 회장의 고등학교 동창인 홍사덕 의원은 이 회장에 대해 이렇게 기억합니다. 건희는 고등학교 시절 공부에는 별 뜻이 없었다.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다는 황당한 답을 했다. 허언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은 얼마 후의 일이다. 그 무렵 삼성의 한 임원이 이병철 회장의 눈밖에 나서 쫓겨난 일이 있는데 건희가 이 회장을 찾아가 설득하자 이 회장이 두말 않고 그 임원을 다시 불러들였다. 이처럼 이건희의 사람 보는 안목은 아버지 이병철 회장도 인정할 정도로 뛰어났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건희 회장의 사람들은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현재는 세계 곳곳에서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들이 되었죠. 실제 한 대기업의 임원은 삼성의 직원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삼성 출신이라면 믿고 쓴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들은 능력과 비전 등 여러 방면에서 매우 뛰어나다. 재계 전반 중요한 위치에 삼성 출신이 많은데 재계를 사람 몸이라고 한다면 혈관 곳곳에 푸른 피가 돈다는 비유가 적절하다. 이처럼 이건희 회장의 곁에는 삼성을 도약시킨 푸른 피의 인재들이 많았는데요. 그중 오늘은 이건희 회장의 대표적인 조력자이자 삼성의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권우현 회장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권우현은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이후 미국 스탠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본래 그는 교수를 꿈꾸고 있었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붐을 보며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당시 미국은 박사학위를 받아도 자신의 기업을 창업하거나 회사에 취업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본 권우현은 교수의 꿈을 접고 기업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1983년 진대재의 권유로 삼성반도체 연구소에 입사하며 기나긴 삼성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의 시장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었고 이에 비해 삼성은 모든 부분에서 훨씬 뒤처져 있었죠. 이병철 회장이 글로벌 디램에 도전하겠다는 소위 동경선언을 했을 무렵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정도로 삼성의 기술력은 낮았습니다. 이후 이건희 회장의 승부사 기질이 발휘되는데 당시 많은 회사들이 판넬을 가는 형태인 트레치 방식과 위로 쌓는 형태인 스텝 방식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IBM, 히타치, 도시바 등 거의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트렌치 방식을 택했지만 이건희 회장은 스텝 방식이 유리하다는 기술진의 의견을 가감히 수용합니다. 여기에 선도업체들이 차세대 웨이퍼 투자를 주저하고 있을 때 업계 최초로 200mm 웨이퍼 양산을 결정하며 과감한 선행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죠. 오너 중심의 대기업 지배구조는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지만 반도체의 사례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고작 몇 년의 투자로는 결실을 볼 수 없고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에 권우현은 3메가 디램을 개발하고 92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64메가 디램 개발을 성공시키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처음으로 일본을 누르고 세계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훗날 권우현은 성공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 같은 일이었다. 반도체 산업은 워낙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투자 규모가 커서 위험 부담이 큰 비즈니스인데 이건희 회장의 의사결정이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 이어서 일본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일본의 기술 수준이 높았는데 이후 잃어버린 10년이 됐다. 이는 일본이 전문 경영인 구조라 빠른 결정을 못했고 전문 경영인은 불황일 때에는 투자하자는 말을 못했었다. 그런 위험한 순간에서는 이건희 회장과 같은 과감한 결단과 리더십이 필요했다. 그리고 권우현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월등한 실력을 보이자 97년도부터는 비메모리 사업부를 맡아 경영인이라는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초짜 경영인 권우현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부딪히며 성장했는데 훗날 자신의 저서에서 나 자신이 상황에 맞게 변신하지 않으면 성장은커녕 생존할 수 없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죠. 이후 권우현의 삼성은 디스플레이 구동칩으로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하더니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스마트카드 칩 등의 분야에서도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2년 권우현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자리에 올라서며 재계에 큰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죠. 오랜 시간 삼성맨으로 성장해온 권 부회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반도체 성공 신화를 써내려온 그의 삼성에서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되었다. 권우현 부회장은 똑똑하게 일하기 문화를 확산시키며 삼성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워라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평소 직원들에게 가족들과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가족들과 평소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직접 모범을 보였는데요. 실제 본인도 일주일에 2번은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의 비서가 항상 칼퇴하도록 독려합니다. 이에 그의 비서로 일하던 A씨는 그의 밑에서 근무하는 동안 일찍 퇴근하여 경영학 박사학위를 딸 정도였죠. 이렇게 일찍 퇴근하는 만큼 근무 시간에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인텔을 넘어서려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똑똑하게 일해야 한다. 오래 일하기보다는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땐 쉬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소탈한 성격으로 문제가 생기면 주위 사람들과 토론하기를 즐기고 그 과정에서 나온 해법을 추진력 있게 밀어붙입니다. 또한 의전을 불편하게 생각하며 직원들과 격이 없는 막걸리 회동을 하는가 하며 회의가 길어질 때면 회의 중에 햄버거를 먹는 일도 많았었죠. 여기에 해외 출장을 갈 때에는 꼭 필요한 인원만 대동하고 공항에 마중 나오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기업들은 부서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 이때 권 의원은 부서의 책임자를 바꾸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올바른 결정이었죠. 부서 간 갈등은 감정 싸움이 아니다.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싸움으로 번진 거다. 나는 갈등 관계에 있는 두 부서의 책임자를 서로 바꿔버렸다. 그렇게 하니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잘 협조하며 일하기 시작했다. 여담으로 흡연은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일도 잘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죠. 흡연은 자기 관리하는 거리가 멀며 일의 효율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강력한 금연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흡연자는 임원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고 일반 직원들의 흡연 여부는 부서장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었죠. 그리고 권 의원 부회장이 수장이 된 이후 삼성전자의 위상은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5년간 스마트폰 1위를 기록하고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세계 1위였던 도시바를 처음으로 추월하는가 하며 2017년도에는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1위에 올라섭니다. 이에 권 부회장의 연봉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며 한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연봉킹이 됩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는 149억 원으로 재계 1위를 기록했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에 오르게 됩니다. 2014년 이건희 회장의 오랜 하병이 시작되고 2017년도에는 이재용 회장이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징역을 살게 되자 권 의원은 삼성의 실질적인 경영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재용 대신 공식 행사에 참석하여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이나 경제사절단의 삼성전자의 대표로 참석했죠. 그리고 2017년 10월 역대 최대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한 직후 갑자기 전격적인 퇴진을 발표합니다. 그의 갑작스런 퇴진 소식에 삼성은 물론 재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었는데 이는 삼성이 리더십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삼성의 리더 공백을 정부에 보이면서 이재용의 석방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많은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권 부회장은 자신의 퇴진 사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저희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것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IT 산업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후배 경영진이 나서 비상한 각오로 경영을 쇄신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회사는 최고의 실적을 내고는 있지만 이는 과거에 이뤄진 결단과 투자의 결실일 뿐 미래의 흐름을 읽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저희 사태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한참 더 높은 도전과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리고 삼성 내부에서는 그의 퇴진에 대해 세대 교체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당시 권 부회장의 나이는 65살로 반도체 산업이 안정궤도에 오른 현재가 후배 경영진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했죠. 실제 권 부회장은 평소 뛰어난 후배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고 삼성에서 부회장은 대개 65세 이전에 물러났습니다. 이처럼 권 의원은 실패한 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고 정점을 찍었을 때 아무런 미련 없이 자리에서 내려왔죠. 이에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00억이 넘는 연봉을 걷어차고 사임하다니 멋지네요. 최고 피크일 때 내려오는 분은 오랜만입니다. 어떤 내막인지 모르겠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점 멋지십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삼성이 반도체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건희 회장의 해안에 기인한 바가 큰데요. 그는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며 중요한 고비를 맞을 때마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왔었죠. 여기에 이 회장은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를 보좌한 이들은 삼성이 글로벌 기약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승패는 인재에서 갈린다. 첨단 기술도 인재를 만나야 초격차가 될 수 있다. 삼성은 이를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키워낸 인재를 재계에 퍼뜨려왔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지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에도 삼성의 인재들이 한국 경제의 동력이 되리라고 본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비디오였습니다.